안녕하십니까. 4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계학습을 위한 기초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기계학습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선형회계로 이해하는 지도학습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배울 것들을 살펴보면 회계 분석이란 무엇인가? 회계 분석은 머신러닝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회계 분석은 어떻게 동작하며 구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리그레션은 대표적인 지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 리그레션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는 회복될 회, 그리고 귀향하다의 귀, 이런 회와 귀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뭔가 어딘가 돌아간다는 뜻이 이 회계가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회계 분석의 정의는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숨어있는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계학자가 사람들의 평균 키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사람들의 키가 어떤가를 조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모두 다 키가 크다 그러면은 그 자식도 키가 클 확률이 높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키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부모님보다 더 커지는 경우보다는 약간 더 작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모두 작은 사람은 작은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은 그 자식이 부모보다는 약간 더 키가 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키는 평균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키가 평균으로 돌아간다, 즉 회계된다, 이런 그 통계적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회계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분석할 때 회계라는 것은 여기 정의는 것처럼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숨어있는 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선형회계 리니어 리그레션은 y는 f of x에서 입력 x에 대응되는 실수 y들이 주어지고 추정치 f of x가 가진 오차를 측정해서 이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함수의 개수를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선형 회계할 때 선형은 리니어라는 말은 직선과 유사한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1차일 때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고 2차일 때는 평면, 3차일 때는 초평면, 그래서 n차 변수일 때는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선형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쉽고 또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계가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선형 회계는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라서 기계학 학습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선형 회계 자체는 기계학습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계를 기계학습의 시작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학습의 정의에 따라서 선형 회계를 다시 살펴보면, 작업 T는 독립 변수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를 추정하는 일이 되며, 주어진 데이터가 경험 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 척도 P는 예측한 값 y hat와 데이터로 제공되는 목표값 y의 차이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성능 척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모델도 기계학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숨겨진 관계를 표현하고 약품 투입량과 같은 독립 변수에 대해 오염도라는 종속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지 예측하는 FA of X와 FB of X를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점들로 표현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무언가 직선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점들로 표현된 데이터를 대표하는 그런 직선을 FA of X와 FB of X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는 F1과 F2 두 가지 직선이 있는데
데이터를 가장 더 많이 대표하는 것은 F2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오차로 한다면은 둘 중에서 오차가 더 작은 그런 직선을 찾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선형 회귀가 지도 학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제시된 목표 값을 정답값 혹은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입력 출력상을 학습한 후에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인 출력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선형회에서도 이렇게 입력과 그에 해당되는 출력상들이 데이터로 주어지니까 역시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형회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사람이 이 함수 f(x)를 고안하여 구현한 뒤에 입력 x를 넣어 답 y를 얻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에서는 데이터 x, y를 주면 함수 f(x)를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다시 이전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점들이 데이터로 주어져 있고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직선을 우리가 그린다. 그러면은 사람이 보고서는 A나 B처럼 적당히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이 그려서 저 데이터 직선을 찾아서 직선의 길기와 절편을 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이 길기와 절편을 임의로 주고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길기와 절편을 찾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이 하는 일입니다.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두 유형은 회계 분석과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회계 분석은 입력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출력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력값이 어떤 실수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은 입력 데이터를 몇 가지의 이산적인 범주,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 대응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 사진을 보여주고 이 동물이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이 바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회계 분석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직선을 찾는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과 곡선을 찾는 비선형, 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선형 회귀가 어떤 데이터의 분포를 직선, 리니어하게 찾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운데 있는 그림은 데이터가 직선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곡선으로, 즉 비선형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독립변수의 차수를 2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선형 회귀를 통해서 이런 비선형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회계 분석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류는 두 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직선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구별하는 직선을 경계 직선 또는 분류 평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1차원일 때는 하나의 직선으로 나눌 수 있고 만약에 입력이 2차원, 3차원으로 간다면은 평면, 초평면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를 할 때 데이터에서 중요한 일부 정보만을 추출하여 이것으로 학습시키고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잘 골라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징, 피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징이란 관찰되는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개별적인 속성, 애트리뷰트를 의미합니다. y는 f(x의 함수를 찾는다고 할 때 입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x가 바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전 그림에서는 x가 1차원이어서 하나였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x가 n차원, 다차원 어떤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특징을 찾는다. 그러면은 학생의 키, 몸무게, 시력 또는 학생의 성적 등 다양한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이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특징을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계학습에서 다룰 수 있는 특징의 예를 살펴보면 사람의 키와 몸무게, 개의 몸통 길이와 높이 또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택의 특징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숲세권, 그러니까 집 주변에 좋은 숲이 있느냐. 아니면 한강 뷰,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느냐.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모아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데이터를 읽고 선형 회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오염을 줄이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수 코드를 보시죠. 자, 실수 코드를 보시면은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있는 pollution.csv를 읽어오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이것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약 1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각각에 대해서 인풋과 그거에 대한 오염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늘어나면은 오염도가 줄어들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GitHu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죠. 이전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는 의미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온 것도 코딩을 해놨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우선 from Google Core App import 드라이브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drive.mount content drive 하시고, 그리고 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pollution.csv 파일을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read csv를 통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단과 1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하시고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분들의 파일을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프린트 린 데이터하고 그냥 린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데요. 프린트 린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린 데이터를 잘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해주는 플롯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kind를 스캐터로 하면은 산포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에 대해서 폴루션이 어디 있는가를 점으로 일일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인풋이 증가되면서 폴루션이 점점점 감소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약품을 많이 투입을 하면은 오염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직선으로 근사할 수 있는지, 어떤 하나의 직선이 대표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변수들이 이 인풋을 독립변수 x로 폴루션을 종속변수 y로 하는 y는 wx 플러스 b라는 직선으로 표현하면 데이터가 이 함수를 따를 것이라는 가설, 하이퍼테시스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로 어떤 직선을 만든 다음에 이것이 잘 학습을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W와 B, 즉 기울기와 절편을 1:1로 하고 W 곱하기 X 플러스 B를 계산해서 실제 데이터와의 차이를 이제 보는 것을 코딩을 해놨습니다. 해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되고요. 지금 맞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시작점을 0.0, 끝점을 1.0으로 해서 0부터 1까지 y는 x 플러스 b, w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b 형태죠. b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직선은 이쪽에 있는 데이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다면은 대략 이런 형태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대략 절편이 한 플러스 6 정도 되고, 그리고 뭔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음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w와 b를 줘서 한번 새롭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w를 마이너스 7로 하고 절편을 6으로 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근사한 그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이전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쪽 거 순서대로 먼저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놈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잘 찾은 걸 볼 수 있죠. 기울기 값하고 절편을 바꿔가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3으로 하고 절편을 5로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정확히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서 기울기와 절편을 구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직선이냐?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좋은 가설과 모델의 오차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추정하는 가설이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이 훌륭한 모델이라면 데이터는 가설이 나타내는 직선 위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데이터가 이 직선을 근처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데이터와 직선 사이에 생기는 어떤 오차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오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예측치 y hat와 정답 레이블 y 사이의 차이를 제곱하여 모두 더한 뒤에 전체 데이터의 개수 m으로 나누는 것이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 error, 줄여서 MSE라고 합니다. 예측 결과가 y hat, 정답 레이블이 y에 저장되어 있다고 할 때 평균 제곱 오차는 아래와 같은 코드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오차를 제곱하는 이유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현재 데이터하고 우리가 원하는 직선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직선과의 차이, 그것을 에러 2라고 했을 때 2원, 2, 2, 3, 2, 4, 2, 5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2, 1, 2, 3, 2, 4는 양수이고 2, 2와 2, 5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올바른 오차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우연히도 만약에 양수와 음수의 값이 모두 같게 되면은 오차가 0이 나와서 잘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차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에러를 제곱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차의 어떤 상자, 그러니까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오차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MSE,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평균 제곱 오차는 또 다른 장점이 바로 미분이 가능해서 우리가 경사항법을 적용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제곱 오차는 기계학습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그런 오차 척도입니다. 기계학습이 대표적인 패키지 중에 하나인 scikit-learn 역시 이러한 오차 계산을 지원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 scikit-learn에서 평균 제곱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scikit-learn은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패키지라고 했는데, 이 scikit-learn 안에는 기계학습에서 사용하는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 그러니까 선형 회귀뿐만 아니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계학습의 어떤 모델들을 다 구현해놔서 여러분들이 불러다 쓸 수 있게 하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패키지입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 from sklearn.matrix import mean squared error를 통해서 우리가 MSE 에러를 측정할 수 있는 패키지를 로드하고요. 그리고선 mean squared error 함수를 호출해서 y hat와 y 두 가지 데이터를 넣어주면 둘 사이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구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곱을 하지 않고 오차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양수와 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 절대 오차, mean absolute error, MA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수값도 양수로 더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절대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이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서정 회계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5개의 점들의 분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일차함수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바로 선형 회계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y는 wx 플러스 b 이렇게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절편이 이제 0이라고 가정한다면은 y는 wx라고 한다면은 w 즉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저 5개의 점과의 어떤 오차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w를 1로 한 경우와 w를 0.5로 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w가 1일 때 현재 주어진 5개의 데이터의 차이, 그 차이를 제곱한 것이 바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w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MSE 평균 제곱 오차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해서 그려진 그래프가 바로 평균 제곱 오차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평균 제곱 오차 곡선을 그려주고 있고 W 값이 1일 때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가 1일 때 값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W가 0.5일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W가 0.5일 때를 그려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왼쪽 직선이 되겠는데, 이때 보시면은 오차 제곱의 사각형이 상당히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W가 0.5일 때의 MSE 값이 상당히 작은 값, 그러니까 이 오차 곡선에서는 최저점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가 1일 때보다 W가 0.5일 때가 더 최적의 값임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차 제곱의 합이 W가 0.5일 때가 그냥 1일 때보다 작은 값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실제 값을 가지는 5개의 XY 데이터를 생성하고 W는 1.0으로 하는 Y 해트에서 W는 0.3인 Y 해트까지 0.1씩 값을 감소시키면서 W와 평균 제곱 오차를 그려보면은 평균 제곱 오차 곡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W가 1.0일 때부터 W가 0.3일 때까지 평균 제곱 오차를 출력할 수 있는데, 평균 제곱 오차를 살펴보시면은 1.0일 때는 오차가 23이다가 0.9일 때는 15, 점점점 줄어들다가 0.5일 때 1.85로 최저점에 도착하고 다시 W가 더 감소하지만 이번엔 다시 오차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조사하면서 평균 제곱 오차를 줄이는 최저점을 찾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최저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도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를 1.0에서 0.0까지 0.1씩 감소시켜가면서 평균 제곱 오차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했던 코드를 약간만 수정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선을 그리는 경우는 매플롯립을 이용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플롯립의 자세한 사용법은 matplotlib.org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MSE, 평균 제곱 오차의 최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오차 곡면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오차 곡면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목표는 데이터 X와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 Y는 WX를 찾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왼쪽에 그래프의 하단 그림의 제일 왼쪽에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대표하는 직선을 찾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W가 1.25일 때, W가 1.0일 때, W가 0.75일 때, 즉 길기 값에 따라서 직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과 데이터의 차이, 즉 오차를 구해서 어떤 놈이 가장 적절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가장 좋은 기울기, 가장 좋은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예측과 정답과의 차이를 계산할 때 단순히 오차를 더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0.75일 때는 양수의 값이 많고 음수의 값이 적죠. 그래서 오차의 값이 양수 값으로 크게 나올 것입니다. 자, W가 1.0일 때는 약간 그 음수 값이 더 증가됐죠. 그리고 W가 1.25일 때는 음수 값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 모아보면은 단순 오차의 합이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서 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최적해는 오차가 0일 그런 값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오차를 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와 음수가 더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해가 아닌데도 0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양수와 음수가 더해져서 오차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 절대 오차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0.75일 때는 아까보다 음수 값이 양수로 바뀌면서 약간 더 증가됐을 것이고요. W가 1.25일 때는 음수 값들이 다 양수가 되면서 상당히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0.75일 때 양수 값이 나오고 1.25일 때 음수 값들이 다 절대 값을 구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값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해값은 W가 1.0일 때 상당히 최적의 근사한 값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은 W가 1.0일 때 그리고 0.75 사이에 어딘가에 최적의 값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답과 예측 차이의 제곱해서 구하는 평균 제곱 오차 MS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W가 0.75일 때, W가 1.0일 때, W가 1.25일 때 각각 오차들의 사각형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최적해를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0.75, 1.6일 때의 오차를 알 수 있고 W가 1.0이 상당히 최적화에 근사한 값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주차 1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